별 것도 없는 사무보조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결혼 3년 차 설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국자로 손등을 맞았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언니네 친정이 뭐하는 집인데 우리 집안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시누이의 비아냥에 이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이야. 그날 밤 저는 짐도 못 챙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시아버지가 합의를 위해 찾아온 곳은 대한민국 5대 로펌이었죠. 접견실 문이 열리고 저는 담담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는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법정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중견기업 대표였던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온 손가락에 번쩍이던 금반지들, 목에 걸린 굵은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는 연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석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때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그 당당한 어깨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딱 한 번만요. 그 순간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삼켜왔던 한숨 같은 것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연. 34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올렸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2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댁 부엌에서 국자로 손등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휘두른 국자가 살을 갈랐고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진짜 아팠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쫓겨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차가운 거리로 내던져졌죠. 그때 등 뒤로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보조 출신 주제에 감히 이 집안에서 행세를 해? 그 말이 이 법정까지 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연은 다시 피고석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사람. 아니, 이제는 그저 피고인일 뿐인 사람. 그 옆에서 오열하는 여자는 시어머니였죠. 한때 서연을 짐승 취급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일주일 후에 있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딱, 딱, 딱.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은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사랑을 믿었던 날. 재산도 배경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었던 그날부터요. 법정 밖으로 나온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끝났어요. 3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상속녀가 아닌, 그냥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3년. 하지만 그 3년 동안 서연이 받은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멸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 흘리는 손등과 함께 거리로 내던져졌죠. 서연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떠올랐죠.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빠. 전화기 너머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재판 끝났니? 응, 방금 끝났어. 선고는 일주일 후래. 그래, 수고했다. 저녁 같이 먹자. 아빠가 데리러 갈게.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 말 기억나? 결혼식 날 했던 말. 무슨 말? 언제든 힘들면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그때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서연아, 아빠가 그때 진작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내가 버티겠다고 했잖아. 내 선택이었어. 서연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죠. 3년 전에는 이 햇살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우뚝 서 있었죠. 저 안에서 조금 전까지 시아버지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때 서연의 귓가에 3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국이야? 개밥이지. 그리고 이어진 국자의 일격.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3년이었어. 서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당신들한테 사람이 아니었지. 그냥 집안일 하는 하녀였고 아들 시중 드는 종이었고 돈 없는 집안에서 굴러들어온 불쌍한 것이었어. 서연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죠. 아버지가 보낸 차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3년 전 사랑을 믿고 모든 걸 숨겼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대한민국 5대 로펌의 상속녀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한서연이었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그날 서연이 사랑을 선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 전 서연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한결법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었죠. 한결법률을 창립한 한정우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로펌 지분 30%를 가진 상속녀였고 서울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늘 외로웠습니다. 28살 때였죠. 서연은 한 남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 남자는 다정했고 서연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서연은 우연히 그 남자의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야, 한결법률 회장 딸이야. 이거 제대로 잡으면 평생 놀고 먹는 거지.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그동안의 다정함이, 관심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포기했죠. 누군가 다가오면 이 사람도 내 재산을 보고 오는 건 아닐까 의심부터 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31살이 됐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선배가 서연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 진짜 괜찮아. 중견기업 아들인데 사람이 순해. 서연은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부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호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보다 제가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서연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과시도 없었죠. 그냥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준호는 서연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결법률 변호사라고 말하면 또 달라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보조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법조 일이면 꼼꼼해야 할 텐데 잘 맞으시겠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캐묻지도 실망하는 기색도 없었죠.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3번, 4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한결같았죠. 비싼 식당 대신 서연이 좋아하는 작은 국수집을 기억해줬고 바쁜 날에도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6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서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가 좋아요. 뭘 하든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서연 씨라서 좋아요.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었죠. 적어도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드러날 테니까요.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정우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서연이 들어오자 안경을 벗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한정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누군데? 청명식품이라고 중견식품회사 아들이야. 이름은 박준호. 한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명식품이라면 들어본 적 있었죠.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서연아,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나 작은 법률사무소 사무보조라고 했어.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그건 안 되지. 결혼하려면 솔직해야 해.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빠, 나 28대 일 기억나? 한정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물론 기억했죠.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날을. 그때 그 사람, 나 돈 보고 만난 거였잖아. 아빠 회사, 아빠 재산 보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엔 진짜 사랑받고 싶어. 한정우 회장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서연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한정우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한정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그러다 상처받으면 어떡해. 괜찮아, 아빠.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상처받아도 후회 안 해. 한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은 해외에서 작은 스몰 웨딩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친정아버지가 작은 무역업을 한다고만 알렸죠. 한정우는 평범한 중년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호에게 서연의 손을 건네는 순간 한정우가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언제든 힘들면 아빠한테 연락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 나 행복할 거야. 한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위가 될 남자를 바라봤죠. 제발 이 아이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하지만 한정우는 몰랐습니다. 3년 후 정말로 딸을 데리러 가게 될 줄은.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결법률 변호사직은 휴직 처리했죠.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파트타임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을 배웅했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렸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결혼 첫 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전부터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마트에서 좋은 재료를 골랐죠.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5가지.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지만 서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날 새벽 서연은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부엌에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눈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내놓고 요리를 시작했죠. 갈비찜 양념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시누이 수진이 늦잠을 자고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언니 새벽부터 뭐해요? 우리 엄마가 시켰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첫 명절이잖아. 수지는 대답 없이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버렸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들을 하나씩 올렸죠. 갈비찜은 윤기가 흘렀고 나물은 색이 곱게 났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다행이다. 시아버지 정태가 상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앉았죠. 남편 준호가 서연에게 눈짓을 보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에 용기를 얻었죠.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 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표정이 없었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뭐야?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이게 갈비찜이야? 우리 집 수준에 이런 걸 올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러서. 서툴러서? 결혼 전에 뭘 배운 거야? 니네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친 거야? 서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서연의 어머니는 서연이 20살 때 돌아가셨죠.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시누이 수진이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언니,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심하다. 수진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제발 뭐라고 해줘. 서연의 눈이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을 애써 피하는 게 보였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씻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야.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등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봤습니다. 준호 씨, 나 뭘 잘못한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했는데.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음식에 예민하시거든. 그래도 그렇지. 내 친정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서연아, 그건 엄마가 그냥 말이 좀 그러신 거야. 나쁜 뜻은 아니셨을 거야.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서연의 눈이 묻고 있었죠. 준호 씨, 나 대신 어머님한테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그건 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서연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준호가 서연을 다시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처음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서연은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처음이라 그런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요리도 더 배우고 시어머니 입맛도 파악하고 그러면 다음 명절엔 다를 거야. 서연은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희미하게 빛났죠.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던 버질로드, 준호의 환한 미소.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 결혼을 선택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분명 나아질 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지나갔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서연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서연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참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설 것인지를.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에 남편을 배웅하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또 뭘 지적당할까? 또 뭘 잘못했다고 할까?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죠. 서연은 마침 청소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호텔 점검하듯이 구석구석을요. 시어머니가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들여다봤죠. 여기 먼지 있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놓쳤나 봐요. 놓치다니. 눈이 있으면 보이잖아. 네 친정이 뭐하는 집이길래 이렇게 못 배웠어? 또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뚜껑을 열어봤죠.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준호가 뭘 먹고 다니는 거야? 내일 장 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내일? 오늘 저녁은 뭘 먹이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해봤자 더 혼날 것 같았죠.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게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찾아올 때마다 뭔가를 지적했죠. 청소가 덜 됐다, 빨래가 늦다, 옷을 왜 이렇게 입느냐. 서연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집에 놀러 왔죠.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였죠. 언니, 이거 봐요. 어제 산 건데 예쁘지 않아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예쁘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500만 원이야. 아빠가 사줬어. 수지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을 바라봤죠. 근데 언니는 요즘 뭐 산 거 없어요? 가방이든 옷이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서.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무보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언니도 제대로 된 데 다녔으면 이런 거 살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진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화를 내면 시누이한테 화냈다고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준호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데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하시고 수진이도 오늘 와서 그런 말하고. 서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죠. 서연아,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수진이도 원래 말을 막 하는 애야. 알아. 근데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힘들어. 나도 사람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조금만 참아. 내가 중간에서 말해볼게. 정말? 응,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아버지 회사 일이 복잡해서 집안 분위기가 예민하거든.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해준다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지. 서연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준호의 중간에서 말해볼게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찾아왔고 시누이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 정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네, 아버님.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소식은 없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준비? 무슨 준비가 필요해? 젊을 때 낳아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서 3년이 되도록 아이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사무보조일이 그렇게 바빠? 서연은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옆을 봤죠. 남편 준호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죠. 그러게요, 여보.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이 며느리는 대답도 안 해요.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죠.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의 환한 웃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떴죠.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아빠야. 밥은 먹었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응, 먹었어. 아빠는? 아빠도 먹었지. 서연아,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할까?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서연은 입을 열 수 없었죠. 말하면 아버지가 당장 달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날 테죠.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했다는 것, 사랑받고 싶어서 정체를 숨겼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 결혼은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서연은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3년 전 서연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다 숨기고 그냥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죠. 그래서 이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남편도 용기를 낼 거라고. 서연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말 나아질까? 3년을 참았는데 뭐가 달라졌어?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혼자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서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가오는 설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3년차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이번에야말로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지난 명절들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설날 당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죠. 서연은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해내야 해.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5가지, 전 3종류. 일주일 전부터 연습했던 것들이었죠. 레시피를 수십 번 읽고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서연은 쉬지 않고 움직였죠. 손이 칼에 베이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목에 붉은 자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밝게 인사했죠. 어머님, 설날 잘 보내세요. 시어머니 순자는 대답 없이 음식들을 훑어봤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죠. 제발 이번엔 괜찮다고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미역국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이게 국이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짜서 못 먹겠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서연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자가 서연의 손등을 내리쳤죠.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손등에서 뜨거운 통증이 퍼져나가는 것만 느꼈습니다. 서연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빨간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죠. 제대로 된 국 하나 못 끓이면서 무슨 며느리야. 이게 국이야, 개밥이지. 서연은 피가 흐르는 손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비아냥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동안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말대꾸를 한 것이죠.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 손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피가 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때 시누이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죠.
엄마,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 수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죠. 언니 사무보조 출신 주제에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들어온 그 말. 사무보조.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네 친정이 뭔데? 그 조그만 무역업 하나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행세하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등에서 흐르는 피보다 가슴이 더 아팠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시중드는 존재, 집안일 하는 사람, 돈 없는 집에서 굴러들어온 불쌍한 것. 그게 전부였죠. 그때 시아버지 정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며느리가 나한테 대들어요. 시아버지가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명절에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 흘리는 건 자신인데 잘못한 건 자신이 됐죠. 서연은 남편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상황을 다 봤을 것입니다. 준호 씨, 서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준호 씨, 나 손에서 피나. 어머니가 국자로 때렸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준호 씨, 할 말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고, 힘들면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서연은 간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3년 동안 꺼지지 않게 지켜왔던 작은 불씨 같은 것. 사랑받고 싶다는 희망, 언젠간 나아질 거라는 믿음.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죠. 찰싹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이야. 서연은 뺨을 부여잡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3년 동안 봐줬더니 이게 버릇이 없어. 오늘로 끝이야.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해줬다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손, 얼얼한 뺨. 하지만 진짜 아픈 건 그게 아니었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요. 서연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서연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아버지의 이름도 다 숨기고 그냥 한서연으로서 사랑받고 싶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서연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업으로, 친정 재산으로, 쓸모로만 판단했죠. 서연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접어서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죠. 손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꺼져.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3년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죠. 서연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떨어져 보도블록에 점을 찍었죠. 한참을 걷다가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 아버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숨겨왔던 모든 것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죠. 아빠, 나 이제 안 참을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서연아, 어디야? 시댁 근처 큰 길이요.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눈물을 말려주듯이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 설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큰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손등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뺨은 얼얼했고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서연은 참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무시당해도 비아냥을 들어도 참았죠. 사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얇은 옷차림 그대로 거리에 서 있었죠.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났으니까요. 지갑도 외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휴대폰 하나뿐이었죠. 서연은 방금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를 낸 것이죠. 아빠, 나 이제 안 참을래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길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름달만 바라봤죠. 엄마, 나 오늘 많이 맞았어요.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서연이 20살 때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서연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지만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진작에 그만두라고 하셨겠죠. 왜 그렇게까지 참았냐고,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냐고 혼내셨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차가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죠. 아버지 한정호였습니다. 66살의 한정호는 대한민국 5대 로펌 한결법률의 회장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냥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정우는 쪼그려 앉아 있는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 묻은 손등, 빨갛게 부은 뺨.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죠. 서연아. 한정우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아빠. 서연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아빠, 나 3년 동안 참았어. 한정우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3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결법률 회장의 수행원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거짓말했어. 3년 동안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어. 한정우가 딸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죠. 서연아,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아빠가 진작 데리러 왔어야 했어. 아니야, 내가 버티겠다고 했잖아. 내 선택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우는 딸의 피 묻은 손등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누가 이랬어? 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국자로 때렸어. 국이 짜다고. 한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수십 년간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결법률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뺨도 맞았어. 말대꾸했다고. 남편은?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어. 한정우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딸의 어깨에 걸쳐줬죠. 차 타자. 먼저 손 치료부터 받아야 해. 서연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에 앉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죠.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죠. 시댁 아파트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 안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명절마다 욕먹으면서도 웃으려고 애썼죠. 사랑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나설게. 저것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 가만 안 둬.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정우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딸을 아프게 한 자들에 대한 분노.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뭐? 제가 직접 할게요. 한정우가 놀란 눈으로 딸을 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3년 동안 당한 거 제가 직접 갚을게요. 한정우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빠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하든 말만 해. 서연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아파트 불빛이 이제 점처럼 작아져 있었죠. 아빠, 청명식품 알아? 청명식품? 시아버지 회사? 응. 그 회사 깨끗한 것 같아? 한정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챈 것이죠. 왜? 뭔가 알고 있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들은 게 있어.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하는 거, 시누이가 자랑하는 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거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을 떼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어. 식품 유통기한 조작한다는 얘기도. 신우이 명품 살 때 회사 법인카드 쓴다는 것도 알아.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조사해 볼 가치가 있겠구나. 아빠, 나 한결법률로 돌아갈게요. 서연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자격 아직 있잖아. 휴직만 했지 포기한 거 아니니까. 다시 일할게요. 한정우는 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사랑받고 싶다며 울던 딸이 아니었죠. 지금 서연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다. 언제든 돌아와. 내 자리는 항상 있어.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시댁 아파트는 보이지 않았죠. 대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그날 국자로 제 손등을 때리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국자가 얼마나 비싼 건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한정우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닮은 딸이었죠. 한정우의 아내, 서연의 어머니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부드럽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서연아. 응? 아빠가 옛날에 그랬지. 언제든 힘들면 데리러 간다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데리러 왔어. 이제 아빠 딸로 돌아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응, 아빠. 나 돌아왔어. 차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따라오고 있었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죠. 그날 아버지가 했던 말. 언제든 힘들면 아빠한테 연락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때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심이었죠. 그리고 오늘 정말로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한서연이 아니라 한결법률 회장의 딸이자 변호사인 한서연으로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차가 한결법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빌딩이 밤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시 왔어.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 만의 미소였죠. 이제 진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설날 다음 날 서연은 한결법률에 출근했습니다. 3년 만이었죠. 로펌 직원들은 회장의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죠. 서연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손등에는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자에 맞은 상처였죠. 서연은 그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아물 때까지 잊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왔는지. 서연은 검색창에 청명식품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6달간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결법률은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사만 200명이 넘었고 기업 소송과 형사 사건에서 최고의 승률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 로펌에는 별도의 조사팀이 있었습니다. 기업 비리나 불법 행위를 파헤치는 전문가들이었죠. 서연은 아버지 한정호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빠, 조사팀 좀 써도 돼? 한정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대로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지원해 줄게. 서연은 조사팀장을 불러 청명식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죠. 하청업체 대금을 제때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식품 유통기한을 조작한다는 말도요. 신우이가 명품 살 때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는 것도 알아요. 조사팀장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죠. 하청업체 대금 체불. 청명식품은 지난 10년간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상습적으로 늦게 지급했습니다. 평균 지연 기간이 6개월이었죠. 어떤 업체는 1년 넘게 돈을 못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넘겼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명식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라벨을 교체해 다시 출하했습니다. 원산지도 허위로 표기했죠.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청명식품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줬습니다.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횡령. 박수진, 그러니까 신우이가 구입한 명품 가방과 옷, 해외여행 경비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총액이 3억 원이 넘었죠. 서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신우이에게 비아냥을 듣고 시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면서요. 그 사람들은 서연을 돈 없는 집에서 굴러들어온 불쌍한 며느리 취급했죠. 하지만 실상은 이랬습니다. 하청업체 돈을 떼먹고 소비자를 속이고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연을 깔본 것입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시아버지, 직원들 월급은 떼먹으면서 그 돈으로 신우이 명품 사주셨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무렵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지인들을 모아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손가락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잘 있어요? 한 지인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휘휘 저었죠. 에이, 그 며느리 내보냈어요. 내보냈다니? 왜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요. 사무보조 출신인데 뭘 알겠어요. 우리 집안하고 안 어울렸어. 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3년이나 참았네요. 내가 봐줄 만큼 봐줬죠. 근데 명절에 하는 짓거리가 어찌나 못났던지. 국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말대꾸는 또 어찌나 하던지. 순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 딸을 만나야 해요. 변호사나 의사 딸이면 좋겠어요. 지인들이 맞장구를 쳤죠. 그래요. 순자 씨 집안이면 그 정도는 돼야죠.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른 채요. 한편 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연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죠. 청명식품에 대금을 떼인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작은 포장재 회사였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서연이 명함을 건네자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결법률이요? 이런 큰 로펌에서 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청명식품에 납품하셨죠? 대금 제때 받으셨어요?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받긴요. 8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항의하면 거래 끊겠다고 협박하고 우리 같은 작은 업체가 뭘 어쩌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법률 대리를 맡아드릴 수 있어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죠. 정말요? 근데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저도 그 회사 때문에 당한 게 있어서요. 같은 방식으로 서연은 12개 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청명식품의 피해를 입은 곳들이었죠. 대금 체불, 부당한 단가이나 갑질, 피해 사례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법률 대리인이 됐습니다. 넉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청명식품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조사보고서, 피해 진술서, 증거 자료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그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 한정호가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응, 거의 다 됐어. 한정호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모았구나. 응, 이 정도면 충분해. 서연은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할 거야. 한정호가 딸을 바라봤죠. 서연의 눈빛은 6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죠. 냉철한 변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지? 응, 안 해.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청명식품 대표 박정태에 대한 고발이었죠.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상습 체불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유통기한 조작 및 원산지 허위 표기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 납품 담당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가족에게 유용한 횡령.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검찰청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시작됐어.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서연은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보조 출신이라고, 친정이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었죠. 결혼식 날 버질로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서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명식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죠.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시아버지가 연락해 올 것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봐달라고. 그 전화가 오면 서연은 한마디만 할 생각이었죠. 한결법률로 오세요. 제가 직접 만나드릴게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명식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죠.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하고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사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변호사 몇 명 고용하면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청업체 대금 체불, 식품위생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횡령까지. 증거가 너무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공들여 모아놓은 것처럼요. 박정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고발한 거야? 박정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고발인은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곳이 문제입니다. 어디? 한결법률입니다. 박정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결법률.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 그런 곳이 왜 작은 하청업체들의 편을 드는 거지? 말도 안 돼. 한결법률이 그런 소송을 맡을 리가 없어. 돈도 안 되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한결법률에서 직접 피해 업체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비용도 받지 않고 법률 대리를 자처했다고요. 박정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봐. 한결법률에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해. 며칠 후 박정태는 한결법률 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40층짜리 빌딩. 박정태는 로비에 들어서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청명식품 본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정태를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정태는 접견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불안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얼마를 불러야 할까? 얼마면 이 일을 덮을 수 있을까? 박정태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차분한 눈빛. 그 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봤죠. 박정태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었습니다. 설날 밤 쫓아냈던 그 며느리. 아들 준호의 아내였던 여자.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박정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서연이 왜 한결법률에 있는 거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꺼내 박정태 앞에 밀어놓았죠. 박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결법률 파트너 변호사 한서연. 이게 무슨... 박정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박정태 씨, 저는 사무보조가 아니었어요. 박정태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사무보조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우리 친정은 조그만 무역업이 아니에요. 서연이 접견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결법률 로고가 새겨진 건물 외벽이 보였죠. 이 로펌이 우리 친정이에요. 박정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결법률이 친정? 그 말은 서연이 한결법률 회장의 딸이라는 뜻인가? 말도 안 돼. 박정태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죠.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누군지, 뭘 하는 사람인지. 박정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3년 동안 박정태는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시중 드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그게 전부였죠. 아버님은 저를 사무보조라고 하셨죠. 돈 없는 집에서 온 불쌍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실만을 말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무시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쫓아내도 된다고. 박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이죠. 서연 씨, 아니 변호사님. 박정태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정태를 바라봤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피해 업체들한테 다 갚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박정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죠.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정태가 멈칫했죠. 합의요? 없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년이에요, 박정태 씨. 3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시누이한테 무시당하고 아버님한테 멸시당했죠.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3년간의 한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런데 남편은요?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아버님 아들이니까요. 그 집안의 피가 흐르니까요. 박정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서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뒤를 돌아봤죠. 무릎은 법정에서 꿇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태는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서연의 명함이 들려 있었죠. 한결법률 파트너 변호사 한서연. 그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접견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죠. 복도 중간쯤에서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죠. 통쾌했습니다. 3년 동안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통쾌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무릎 꿇으려던 모습, 그게 바로 서연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아버지의 이름도 다 숨기고 그냥 한서연이라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3년을 버텼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서연은 사람이 아니었죠. 직업으로, 재산으로, 쓸모로만 판단했습니다. 서연이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결국 사랑은 없었던 거구나.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에 앉아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를 해야 했죠. 증인 확보, 증거 정리, 변론 준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청명식품 사건 파일이 떴죠.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한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었어. 박정태가 왔다 갔다면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합의하자고 했어.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한정우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죠.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내야지. 한정우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게 지금 딸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아침 10시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죠. 청명식품 비리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피해 업체 대리인석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긴장된 표정은 없었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피고인석에는 박정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한결법률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죠.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시어머니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 옆에는 시누이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개정합니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태에 대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정태는 청명식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23곳에 납품 대금 총 42억 원을 상습적으로 지연 지급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라벨을 교체하여 제출하고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죠. 피고인은 대형마트 납품 담당자들에게 총 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회사 자금 3억 2천만 원을 가족의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기소 내용 낭독이 끝나자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피해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증인석에 선 그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증인, 청명식품과 거래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10년 넘게 거래했는데 대금을 제때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씩 밀렸어요. 항의는 해보셨습니까? 했죠. 그랬더니 거래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큰 회사 눈밖에 나면 끝이에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돈 못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은행 대출이자도 연체됐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두 번째, 세 번째 증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대금 체불, 협박, 일방적인 단가 인하. 청명식품이 하청업체들에게 저지른 갑질의 기록이었죠. 서연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횡령 관련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피고인의 딸 박수진 명의로 명품 가방, 의류,
해외여행 경비가 결제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이건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입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나 서연을 손가락질했죠. 저것 때문이야.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친 거라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죠. 방청객은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건 사기꾼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빼먹고 이제 이러는 거라고. 퇴정시키세요.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죠. 나.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위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순자는 계속 소리쳤죠.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소란 속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보다 더한 욕을 들어왔으니까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있었고 검사 측 구형이 있었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박정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판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있겠습니다. 폐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법정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던 준호가 서 있었죠. 3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서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서연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서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말 기억나요? 준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랬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니까.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태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청석에는 순자 대신 수진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퇴정당한 후 순자는 법정 출입이 금지됐거든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청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행했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박정태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죠.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청명식품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및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한다.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죠. 복도를 지나 법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죠.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1년 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쫓겨난 후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한결법률에 복귀하고 증거를 모으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죠. 이겼습니다. 서연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3년이었습니다. 서연은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아버지의 이름도 다 숨기고 그냥 한서연으로서요. 하지만 결국 사랑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봤죠. 시아버지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요. 시누이는 비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죠. 서연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이긴 건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서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확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서연의 진심은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확인. 3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는 확인. 서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이제 진짜 끝이야. 서연은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였죠. 서연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한결법률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됐습니다. 34살 로펌 역사상 가장 젊은 대표 파트너였죠. 물론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서연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명식품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이 증명이었으니까요. 서연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시댁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징역 3년형을 받았으니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했죠. 한때 중견기업 대표였던 사람이 이제는 죄수 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청명식품은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과징금 50억 원의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나니 회생이 불가능했죠.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남편이 감옥에 가자 채권자들이 몰려왔죠. 집과 차 가지고 있던 명품들까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죠. 시누이 수지는 취직을 못했습니다. 청명식품 비리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었죠. 아버지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산 것이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준호는 지방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청명식품 전무라는 경력이 이제는 독이 된 것이죠. 월급은 전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들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죠. 안타깝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서연에게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로펌 복도를 걷고 있었죠. 시간은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였죠.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순자였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치장하고 며느리를 구박하던 그 시어머니. 지금은 청소복을 입고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순자도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서연 씨. 순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아니, 변호사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죠. 국자로 손등을 맞았던 그날. 뺨을 맞고 쫓겨났던 그날 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걸레를 놓고 두 손을 모았죠. 서연은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최순자 씨.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보조 출신 주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때 저를 직업으로 판단하셨잖아요. 돈으로, 집안으로, 쓸모로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은 청소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서연이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도 어머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까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죠. 뒤에서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펌 로비에 내려오니 아버지 한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아빠, 왜 여기까지 왔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잖아. 데리러 온 거야. 아, 맞다. 서연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바빠서 깜빡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엄마 산소에도 가자. 오랜만에 같이 가는 거잖아.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로펌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아빠, 차 어디 세워뒀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차 안 가져왔어. 왜? 버스 타고 가자. 엄마가 좋아하셨던 그 길로.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족들은 종종 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갔었죠.
어머니가 버스 창밖 풍경 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 좋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서연은 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한정우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팔짱 끼면 안 돼? 아니, 좋지. 한정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4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아버지의 이름도 다 숨기고 그냥 한서연으로서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서연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연이 있는 것이니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서연은 옆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죠. 아빠, 응? 고마워. 한정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냥 아빠여서 고마워. 한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줬죠. 버스가 도시 외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불빛이 줄어들고 어둠 속에 달빛이 내려앉았죠. 서쪽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진 따뜻한 하늘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곁에 있었어요. 아빠가 언제든 힘들면 데리러 간다고 했던 사람. 정말로 데리러 온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버스 창밖으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버스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을 태우고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